안녕하세요. 방문각 임용에서 처음 인사드리게 된 류운하라고 합니다. 오늘은 2025 합격을 꿈꾸는 임용국어 합격 전략 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 내용은 좀 잘 알고 있으신 내용이겠지만 중간에 이제 제가 임용시험을 치면서 어떤 생활을 해왔는가라고 하는 1년 동안의 어떤 생활 부분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공부 계획을 잡아나가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2023년까지는 현직에 있었어요. 그래서 교직에 있었고 그 이전에는 교직 경력이 다 합치면은 12년 정도가 됩니다. 5년 정도 기간제 생활을 하다가 더 이상은 기간제 생활을 하지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생활을 정리하고 8개월 동안 공부를 했었습니다. 3월부터 정확하게 시작을 했었는데 1, 2월에도 그래도 워밍업을 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1, 2월에 어떤 식으로 제가 워밍업을 했었는지도 알려드릴 거고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이렇게 해가지고 9개월 정도네요. 8개월 또는 9개월 정도를 제가 공부를 한 뒤에 바로 합격을 해서 2017년부터 서울시 교육청 소속 교원으로 쭉 2023년까지 현직에서 교사로 수업을 했었습니다. 선생님들에 앞서서 임용시험을 통과를 해봤고 그랬기 때문에 그 시절이 얼마나 힘든지에 대한 생각과 그래서 그때에 어떤 노하우들이 있었으면 이걸 미리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것까지 꾹꾹 담아 넣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1차 시험과 2차 시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1차 시험은 교육학, 1교시에는 교육학, 그 다음에 2교시와 3교시는 전공시험을 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의 선생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잘 이해를 하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교시는 60분 동안 교육학 시험을 치는데요. 논술형으로 시험을 치게 되고 20점, 이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어과에서는 이 20점을 최대한 많이 확보를 일단 하고 가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국어과는 이 점수가 대부분이 15점이 넘습니다. 다른 과목과 달리 일단은 글을 쓰는 능력들이 출중하시기 때문에 15점은 일단 확보를 거의 다 하고 간다. 그래서 여기에서 고득점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전공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아야 되는데 이미 알고 있으시다시피 국어과는 전공 점수도 상당히 높게 평균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육학을 아예 내려놓고 가시면은 시험이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10월 달 정도 되면은 자꾸 주변에서 물어보세요. 교육학 공부가 많이 안 돼 있는데 내려놓고 가면 안 되냐. 아니면 올해 나올 것 좀 찍어달라.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안 됩니다. 그냥 이거는 꾸준히 하루에 얼마씩 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국어 전공 공부가 힘들다? 그럼 교육학을 읽으시고 교육학 공부가 좀 힘들다? 그럼 전공을 좀 읽으시고 이렇게 가져가시는 게 좀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와 있는 전공 A와 전공 B 나와 있는데요. 둘 다 90분씩 이렇게 시간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교시에 해당하는 전공 A는 단답형이 4문항, 기입형이라고 하는 단답형이 4문항 2점씩 배점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이 8문항 32점이 배점이 되어 있어서 총합 40점이 배점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교시도 90분인데요. 단답형은 2문항 대신에 서술형이 9문항으로 11개 문항 40점으로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총 합쳐서 100점으로 배점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시험을 친 다음에 이제 한 달 정도 뒤에 1차 합격자 발표가 나죠. 그럼 1차 합격자 발표가 난 이후에 이제 2차 시험을 대비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럼 2차 시험에서는 무엇을 평가하게 되느냐? 심층 면접 있고요. 그 다음에 교수학습 지도안 작성 있고요. 그 다음에 수업 능력 평가 있는데요. 이게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용어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하고 가보자면요. 평가원 지역과 비평가원 지역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평가원 지역과 비평가원 지역은 어디에서 사용하는 용어냐면요. 여기 면접에서 사용하는 용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면접에서 평가원 지역은 평가원에서 제공하는 면접 문항만 활용을 하고요. 비평가원 지역은 평가원에서 제공하는 문항과 그 다음에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출제한 문항을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면은 이 비평가원 지역에 들어가는 데가 이제 경기도나 서울과 같이 자기들만의 어떤 특색 사업을 많이 운영하는 교육청에서 특히 비평가원 지역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지역의 특색에 딱 맞는 교사를 뽑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심층 면접에서 좀 더 다른 문항으로 면접을 보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도한 지역과 비지도한 지역이 있는데요. 이것은 수업 실현에서 해당하는 용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도한 지역은 수업 지도안을 쓰는 지역이고요. 오전에는 수업 지도안을 쓰고 점심 먹고 수업 실현을 하게 됩니다. 비지도한 지역은 아침에 가자마자 번호표 뽑고 순서대로 수업 실현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서울에서 교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지도한 지역에 해당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지도한 지역이 조금 더 좋았다라는 기억입니다. 왜냐하면은 오전에 어쨌든 내가 뭐에 대해서 수업을 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보고 시험을 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지도한 지역이 조금 더 저에게는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들께서 지역을 선택하실 때에도 조금 참고로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대신에 지도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도안이 평가 요소에 들어가는데 이 부분이 조금 변별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두렵다. 나는 지도안 쓰는 것은 조금 어렵겠다. 그리고 내가 1차 때 이렇게 열심히 썼는데 2차 때도 써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비지도한 지역도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어쨌든 여기를 통과하셔야 2차도 꿈꿀 수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1차 대비를 어떻게 할지를 좀 더 중점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시험 문제의 구성입니다. 선생님들께서 이것을 보실 때 정말 믿기 어렵겠지만 이라고 적혀 있는데 믿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중요도가 이렇게 느껴지지가 않거든요. 뭐냐면은 국어 교육로는 상당히 중요도가 낮게 별로 중요하지 않게 느껴지실 거고요. 문법 부분이 굉장히 중요도가 높게 느껴지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문법에서 변별이 많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법에서 변별이 많이 되는 건 맞습니다. 왜냐면은 문법이 백지 답안도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문법 용어를 제대로 못 쓰는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형태소라고 써야 되는데 단어라고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틀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법에서 변별이 많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문항 출제 비중을 보자면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실제로 문항을 출제할 때 국어교육론이 30% 이상은 차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문학 부분도 35% 정도, 문법 부분이 35% 정도 이렇게 문항 출제 비율은 여기에 따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선생님들의 심리적 어떤 중요도 비중 차이는 문법이 더 높을 수 있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문법이 정말 잘 다져져 있으면 고득점을 할 수 있는 것도 맞지만 국어교육론이 무너져 있을 경우에도 고득점을 못하는 것이 맞고 문학을 내려놓고 가시거나 아니면 당일에 내가 어떻게 잘 적응해서 잘 해석해서 해보겠다라고 했었을 때 다른 영역 같이 무너지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전 영역을 다 가져가기는 해야 된다. 그럼 뭐 어쩌란 거냐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때에 이제 뒤에 나오는 학습 플랜을 좀 참고로 해보실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임용시험 합격을 위한 타임플랜 또는 필승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썼던 그런 시기별 수업 계획, 공부 계획을 그대로 가져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1월과 2월에는 암기 체력을 길러야 됩니다. 암기 체력을 길러 나가야 되는데요. 시험에 안 나오더라도 기초 체력으로 알아둘 것들을 정리한 다음에 무작정 외우는 능력을 기르셔야 됩니다. 국어 과목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이게 이해를 해가지고 어떻게 적용을 하려고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 또한 그랬었고요. 왜냐면 저는 이미 기간제 경력이 5년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아예 모르는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임용시험에 도전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던 해에 커트라인에서 2점 차이가 났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기입형 틀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아까웠냐면 그 문제만 맞췄으면은 내가 됐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깨달았던 게 뭐냐면은 용어를 정확하게 외워야 되겠다. 용어를 정확하게 안 외우면은 이게 점수화가 되기가 참 어렵겠다. 그리고 불안하게 계속 가져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1월과 2월에 문학사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문학사를 한번 쭉 읽으면서 기초 용어를 다 외워나가는 시기로 삼았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시험에 안 나오더라도 기초 체력으로 알아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에요. 문학사 부분이나 아니면 문법에서 어떤 문법 기초 용어 같은 것들이 내가 확실하지가 않다. 이런 이 시기에 이제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좀 외우셔야 된다. 그러면서 무작정 외우는 어떤 능력을 길러놔야 된다. 이게 암기라는 것도 계속 하시면은 습관이 되고 조금 능력이 길러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외우는 연습을 하지 않으셨다면 이 시기에 그 능력을 좀 길러두셔야 3월부터 시작해서 어마무시하게 외워나가야 되는데 이 시기를 버틸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차라리 이 시기에 다양한 학교들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공립임용시험도 떨어지고 이랬던 게 1월과 2월에 조금 독한 마음을 먹게 되는데 도움이 됐었거든요. 지금 대부분 선생님들 비슷한 상황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떨어지신 분도 있고 아니면 최종 발표 기다리고 계신 분도 있고 불안한 마음이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저 또한 이 시기에 그랬었어요. 그랬을 때 저는 그 불안한 마음을 좀 누르기 위해서 어쨌든 지금 내가 다 떨어진 거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고 그랬을 때 힘을 좀 내야 되는데 이게 마치 남자친구랑 방금 헤어진 것처럼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였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 무작정 좀 단순하게 암기할 수 있는 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것들을 좀 시작을 했었어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문학사 부분, 그리고 문법, 기초 용어들. 이거를 이제 다져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이 1월과 2월에는 두 가지. 기초, 이론, 다지기. 그 다음에 두 번째, 암기, 능력 기르기. 이걸 이제 저는 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도 강추해드리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3월과 4월로 오시면은 이제 기초 이론을 좀 쌓으셔야 돼요.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국어교육론 같은 경우에는 기초 이론이 좀 쌓여있지 않으면 아예 풀지 못하는 손도 못 대는 이론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문학 정도가 좀 감상을 기반으로 해서 조금 어떻게 답안을 마련해 갈 수 있는 영역이지 국어교육론이나 문법 같은 경우에는 기초 이론이 다져져 있지 않으면 아예 손도 못 대는 문항들이 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개론서를 기본으로 한 어떤 기초 이론을 다 알아둬야 된다. 근데 모든 걸 다 외워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외우는 거는 이 뒤쪽에도 여러 번 반복을 하겠다. 근데 어쨌든 1회독을 완성한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시기에는 기초이론 1회독을 완성을 한다. 그 다음에 이 시기에 하셨으면 좋겠다. 이 시기에 제가 했던 것은 뭐였냐면은 교육과정을 다 읽었습니다. 교육과정을 전부 다 읽으면서 이거를 아예 안 읽고 시험을 치시는 선생님들도 계신데요. 저는 그것은 비추천입니다. 왜냐하면은 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용어로 답안을 썼을 경우에 그게 출제진들의 의도에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정답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교육과정을 통으로 외웠어요. 통으로 외우면서 좋은 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답안을 쓸 때 뭔가 딱 맞는 용어로 쓸 수 있게 되는 거. 근데 그 용어를 제가 막 노력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그냥 숨 쉬듯이 내가 쓰는 용어가 교육과정 용어가 되어 있는 것. 이게 첫 번째 좋은 점이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토론이 출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무수히 많은 토론 이론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2024 기출문제에서 토론이 출제가 됐었는데 그 토론이 출제됐었을 때도 저는 완전 허무맹랑한 데서 나왔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뭐냐면은 원래도 핵심 쟁점 중요하다고 했는데 핵심 쟁점 파악했느냐 물어보는 거고 그 다음에 논증 요소도 교육과정에 언급이 돼 있는데 그게 출제가 된 거고 맨 마지막에 반박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 그게 출제가 된 거네. 교육과정 안에서 중요하다고 했던 거. 그게 출제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을 읽는 힘을 이 시기에 길러 놓으시고 좀 다 외워두시게 된다면은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첫 번째는 답안에 적합한 용어를 쓸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아예 그냥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가 주로 출제가 된다라고 하는 게 감이 오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접근할 때 이게 나왔네? 그럼 이게 나오지. 예를 들어서 면접이 나왔네? 그러면 질문의 의도랑 그 다음에 답변 전략이 나오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나갈 수 있는 힘이 키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현직에 나가셨을 때에도 시험 문제 낼 때나 애들을 가르칠 때에도 학생들 가르칠 때에도 내가 옛날에 교육과정 외웠었는데 이거 중요하다고 했어 라고 해서 아이들에게도 그 부분을 중심으로 수업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현직 나가셨을 때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시기는 그렇게 보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5월에서 6월은 기출문제를 완벽하게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기출문제는 과거에 이제 선택형 기출문제까지도 전부 다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 형태와 같은 기출문제를 보시는 게 가장 도움이 되겠지만 과거의 선다형 기출문제에서 출제했던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출제가 됐잖아요. 그럼 얘네를 어떻게 이 문제로 형태로 바꿀 것이냐 라고 하는 거 연습을 계속 하셔가지고 연습을 해두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기출문제를 한번 다 보셔야 돼요. 이때 보셨던 기출문제, 이때 보셨던 교육과정, 요거 7월, 8월, 9월, 10월에도 반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기출문제를 다 보시는데 만약에 본인이 초수다. 나 지금 올해 완전 처음이다 라고 하시면은 3월부터 기출문제 시작하셔야 돼요.
3월부터 시작하셔서 4개월에 걸쳐서 봐야 될 정도로 지금 굉장히 많은 기출문제가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4개월 정도는 투자를 해주셔야 되고, 내가 재수 이상의 N수다 라고 하면은 지금 5월, 6월에 압축적으로 내가 과거에 봤던 기출문제 내용과 덧대어서 함께 공부를 합시다, 이렇게 나아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월, 6월은 지금 여기에서 이론이 쌓였죠. 1, 2, 3, 4에 쌓인 이론을 적용을 해서 5월, 6월에 보셔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쌓인 이론이 많지가 않은데 5월, 6월에 바로 기출문제를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그때도 자괴감밖에 안 드는 거야. 아, 내가 아직도 이렇게 모르네? 아, 지금도 여전하네?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수험생 불안도에 좋지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론을 좀 다져 놓으신 다음에 5월, 6월에 기출문제를 보셔야 되고요. 근데 선생님 거짓말쟁이라고 하실 수 있는 게, 아까 초수는 3월부터 보셔라 라고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그거는 뭐냐면은, 초수생들은 기초 이론을 보시더라도 이게 완전하게 다져지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빨리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게 기출문제에서 어떤 이론을 좀 중요하게 얘기를 했네 라고 하는 걸 빨리 감을 잡으신 다음에 이론들 중에서도 선별적으로 좀 외워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초수생이라고 한다면은 이 시기 동안에 이론을 전부 다 암기를 하는 것은 뭐 불가능은 아니겠지만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랬을 때는 출제 확률이 높은 거를 빨리 캐치를 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공부를 계속해 나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초수생일 경우에는 좀 더 빠른 시기에, 어쨌든 다급한 마음을 가지지 않고 천천히 하실 수 있게 좀 더 이른 시기로 잡으셔야 되는 거고요. 재수생 이상 N수생일 경우에는 그래도 기초이론 잡으신 다음에 그랬지 이렇게 확인하는 과정으로 기출문제를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7, 8월 같은 경우에는 약점 보완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문학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시기를 정말 잘 보냈기 때문에 합격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6월까지 제가 자신이 있는 영역 하나를 정하려고 했습니다. 6월까지 내가 진짜 약간 전날에 독감이 걸리더라도 시험장에 가서 이 영역 문제는 내가 다 풀고 나올 수 있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영역이 하나가 생겨야겠다. 그래야 내가 하반기에 불안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잡았던 게, 선생님들께서 들으시면은 에게 저 영역을 무슨 믿는 구석으로 잡았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국어 기능 영역, 국어 교육론이라고 하죠. 국어 교육론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영역을 내가 어떻게 앞구르기, 뒷구르기를 해서라도 당일에 잘 풀 수 있게 만들겠다. 언제까지? 6월까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때 완성을 했었어요. 나는 이제 국어 교육론 부분은 웬만한 거는 다 맞출 거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7월, 8월에 보니까 이제 2개 영역이 나왔잖아요. 문학이랑 문법이었는데, 내가 2개 중에서 뭐가 더 불안하지? 이렇게 생각을 해본 거예요. 뭐가 더 불안하지? 이렇게 했었을 때 제가 문법이 좀 많이 약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특히 어느 영역이 좀 불안했냐라고 하면은 중세국어가 좀 불안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제가 고향에서 수험 생활을 온라인으로만 공부를 하면서 하고 있던 때여가지고,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아주 훌륭하신 문법 교수님의 수업을 들을 수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그 당시에는 직강밖에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인강으로만 들어야 됐는데, 7, 8월의 단기로 빨리 들을 수 있는 강의를 빨리 잡은 다음에 아낌없이 투자를 했습니다. 아낌없이 투자를 해서 이 시기의 약점을 완전히 잡고 문법에 대한 불안도를 털고 9월에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하시지 않으시면은 9월에도 불안, 10월에도 불안, 11월에도 불안, 이렇게 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와서는 한 번은 본인을 돌아보셔야 돼요. 6월 달에 오셔서는 나의 강점이 뭐지? 약점이 뭐지? 이렇게 된 다음에 7, 8월에는 약점을 채우겠다, 이렇게 가져가시는 게 맞다. 그래서 이제 상반기에 자신의 강점,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이 7, 8월에 약점 보완 시기로 잡으시면서, 동시에 어쨌든 6월까지 쌓인 기반을 있잖아요. 이 기반을 연습은 계속 해야 되니까, 문학 연습을 시작한다? 그럼 복습 목적의 문학 연습은 이 7, 8월 요 시기부터는 시작을 해주셔야 된다. 왜냐면은 지금 9월부터 이런 문학 연습을 시작을 할 경우에는 조건 분석법이라든지 아니면 글 쓰는 방법, 이런 게 조금 불안하실 수가 있는데, 본인이 만약에 아는 건 많은데 이게 서술형으로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전문가 도움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학원에 나오셔야 되고, 서술형을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다, 나 아는 거는 많다, 이렇게 하고 적극적인 도움을 받으셔야 한 해 만에 끝내시는 거예요.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이 공부를 시작하시면서 저는 내년을 보고 공부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매해를 내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최선을 다하셔야, 내가 그 문제 상황이 닥쳤을 때, 불합격이라는 상황이 닥쳤을 때,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이걸 다시 할 거냐, 이거를 생각할 수 있지, 계속 나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할 거야
내년에 최선을 다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자기 스스로한테 너무 너그러워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 7, 8월까지는 문학 연습을 하면서 자기가 문학 연습까지 했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게 없는 게 문제 상황인지, 아니면 내가 글을 잘 못 쓰는 게 문제 상황인지, 이게 확실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7, 8월까지 연습을 해보면은. 그러면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약점 보완을 계속해서 해서 실전 연습까지 이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전체적인 틀은 이렇게 가져가셔야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인 틀은 이렇게 가져가시는데, 이렇게 가져간다는 것이 무엇이냐. 1, 2월에는 완전 생기초, 암기 능력 기르고, 그 다음에 3, 4월부터 기출문제를 들어가든 5, 6월부터 기출문제를 들어가든 이것은 선택을 하시되, 기초 이론과 교육과정 보는 거는 3, 4월이 가장 적합. 그 다음에 기출문제 보는데 가장 적합한 거 5, 6월. 그 다음에 실전 연습 시작하고 약점 마지막으로 잡아갈 수 있는 거 7, 8월. 그 다음에 이제 완전 실전 연습하는 거 9, 11월. 그래서 여기에서는 선생님들께서 이제 모르는 게 없어야 돼요. 이게 아닙니다. 뭐냐면은 모르는 것을 좀 내려놓는 연습도 하셔야 되고, 대신에 내가 아는 거는 무조건 맞춘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악착같이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 전문가 도움을 확실히 받으셔야 되는 시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필승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아래인데,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남의 도움을 받아서 뭔가 컨설팅을 받고 그 다음에 조언을 받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아닙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잘 알아야 문제 상황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저의 현재 상황이 그 당시에 뭐였냐면은, 어쨌든 서울에 올라와서 공부를 할 수는 없어. 고향에서 공부를 해야 돼. 그럼 온라인 스터디를 해야 되는데, 온라인 스터디가 너무 수다스럽게 안 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남한테 휘둘리면은 제가 완전 무너지는 그런 좀 멘탈이 약한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남한테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랬을 때, 내가 스터디 장이 되어야 되겠다. 왜냐면 그래야 내가 뭐뭐 하자고 제안을 하고, 마음에 안 들면은 그만하시라고도 하고 이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나의 현재 상황, 나의 멘탈이 어떤지를 파악을 했고, 거기에 맞춰서 정확하게 전략을 세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현재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 상황도 포함이 돼요. 물리적 상황도 포함이 되는 것이 뭐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고향에 내려갈 때 경제적인 부분이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리고 내가 어디서 공부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어디까지는 할 수 있다, 이거를 리스트를 다 적었어요. 목록을 다 적은 다음에 내가 밖에서 자취를 할 거냐 아니면 부모님 집으로 들어갈 거냐라고 했었을 때, 어쨌든 나이가 아주 많이 든 딸이 다시 집으로 들어와서 공부를 한다고 하니까 부모님께서 그렇게 좋아하시는 것은 아니었지만, 제가 가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딱 1년만 투자해달라고, 딱 1년만 투자해 주시는데, 제가 집안일을 1도 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뭐냐면 나의 현재 상황, 나는 집안일을 해가지고는 합격을 할 수가 없겠다라고 하는 걸 너무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나는 못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 대신에 어떻게 해드리겠다, 이거를 약속을 해드리고 저희가 계약을 맺고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은 좌절을 하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냐면은, 나는 그렇게 집안에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데 라고 했었을 때, 집안의 도움을 못 받으니까 안 됩니다, 이 얘기가 아닌 거예요, 선생님. 뭐냐면은, 나의 현재 상황이 어떤지를 일단 쭉 적어보시고, 이렇게 썼을 때 그래도 내가 가장 베스트의 물리적 환경과 심리적 환경은 이렇다라고 해서 이것만큼은 내가 유지를 하겠다라고 하는 전략을 반드시 세우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뭐 운동을, 요새 뭐 비싼 운동도 많이 하잖아요. 비싼 운동도 안 하고 그냥 동네 헬스장, 영원에 다닐 수 있는 거기 다니겠다, 이 정도는 이제 제가 좀 세웠던 전략이었거든요. 돈을 최소화시키겠다, 나가는 돈을. 그런 것들을 한번 세워보셔라 라는 거예요. 이거를 먼저 안 하시고 바로 공부를 시작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그 문제가 다 터져요. 그래서 문제 상황을 먼저 파악을 하시고 전략을 세우셔라. 그 다음에 자신의 공부를 방해하는 요소를 최소화한 환경을 만드셔야 됩니다. 이게 위에 거랑 연결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아까 뭐가 방해가 되는지를 먼저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방해 요소들을 꼭 써서 그것을 없앤 환경을 만드셔야 된다. 근데 최소화죠. 0%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0%는 만들 수가 없어서 최소화는 시켜야 된다. 그 다음에 강점을 만들어 두셔야 되고,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저는 국어교육론이 강점이었고요. 약점을 없애기 위해서 제가 마지막까지도 문법에 엄청난 투자를 했었어요. 그래서 강점을 계속 유지하고 만들어 나가는 것과 약점 없애는 것을
동시에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동시에 진행을 하셔야지 강점이 만들어졌다고 얘를 내려놓고 약점에만 하다 보면은 나중에 보면은 이 강점이 약점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두 개를 병행해야 된다. 그다음에 시험을 위한 공부에 최적화되어야,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이 뒤쪽에도 나옵니다. 뒤쪽에도 나오는데 이게 자료 만드는데 시간을 너무 쓰시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원래 시험에 계속 떨어질 때 그런 작업을 했었는데 그런 작업을 하실 게 아니라 시험에 통과하기에 가장 최적화된 공부를 좀 시도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간과 관련된 어떤 계획 알려드렸고요. 그다음 필승 전략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면 쉬운 듯 어려운 국어 임용시험.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뭐냐면은 국어만큼 이렇게 문제가 쉽다고 느껴지는 시험이 없습니다. 다른 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영어, 다른 나라 언어로 되어 있죠. 그다음에 수학, 이거는 모를 언어로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국어는 읽으면 어쨌든 읽혀요. 그래서 굉장히 쉽게 느껴지시는데 그럼에도 지금 통과가 안 되시는 거잖아요. 그럼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국어가 꽈락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선생님도 그래요. 선생님도 그런데 이건 무슨 얘기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근데 다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아는 사람이 없는데 이게 자기 객관화가 덜 되어가지고 뭐냐면 내가 그래도 이건 좀 아는데 이건 좀 아는데 나 다 모르는 것도 아닌데 뭐 그러니까 나 그냥 시험 치러 간다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이제 질문하시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이제 대학에 학생들 만나러 가보면은 무엇을 물어보시냐면은 저 이거 다 모르는 것도 아닌데 이거 꼭 다 외워야 돼요? 이거 제가 이 정도는 아는데 더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물어보세요. 그런데 정확하게 다 알고 있지 않으시다면은 정확하게 알 때까지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셔야지 내가 다 모르진 않는데, 그러니까 내가 다 아는 건 아니야. 여기에 집중을 하셔야지 내가 다 모르는 건 아니야. 여기에 집중을 하시는 순간 이 시험을 계속해서 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 때까지, 내가 다 알 때까지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셔야 된다. 그다음 두 번째, 시험 범위가 너무 넓다. 그러면 배운 것이라도 틀리지 말자. 이런 얘기입니다. 뭐냐면은 저도 베레이터 나오고 그다음에 체면과 관련된 문제 봤었을 때 내가 과연 이걸 맞출 수 있을까? 라고 하면은 양심적으로, 저도 이제 새로 시작하는 입장이니까 이제 아직까지는 이거를 악착같이 다시 복습을 하지 않았으니까 양심적으로는 나도 틀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은 시험을 치고 오셔서 자꾸 자기가 틀린 것들에 대해서 이 답안도 돼요? 저 답안도 돼요? 내가 청조위 썼는데 그거 가능한가요? 이렇게 하시는데 틀려야 될 거는 그냥 과감하게 내려놓으셔야 돼요. 근데 대신에 뭐는 틀리시면 안 되냐면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무조건 맞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도움이 되냐면 시험 불안도를 낮추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시험은 불안도를 더 낮게 가져가는 사람이 무조건 승리하는 시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가 너무 넓어서 내가 이거 다 못 보고 시험장 들어간다에 집중하실 게 아니고 내가 본 거에서만큼은 틀리지 않겠다. 내가 모르는 거는 아주 깔끔하게 포기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남으면 모르는 것도 조금 써보겠다. 이런 마음가짐이 조금 더 시험 불안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 그다음 세 번째는 임용시험 강사가 될 생각이 아니시라면 효율적인 방법을 찾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수험 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놀라우신 분들을 많이 봤어요. 뭐냐면은 자료가 너무 예뻐요. 자료가 너무 예쁘고 이거는 그냥 출판을 해도 될 것 같고 너무 멋있다. 그런데 불합격을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그 자료를 만드시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쏟으신 나머지 공부를 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 해,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원래는 자료 만드는데 시간을 엄청 많이 쏟았는데 아무리 반복을 해도 제가 이 자료를 다 만들고 시험을 치러 가는 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해에는 과감하게 포기했습니다. 과감하게 포기하고 나는 그냥 한 사람 정해서 그냥 이 사람의 자료만 갖고 내가 무조건 끝까지 간다라고 해서 강사도 안 바꿨어요. 강사님도 아예 안 바꾸고 그냥 그 자료 받아서 무조건 그거 다 소화하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했지 제가 만든 자료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국어과에 너무나 능력 있는 선생님들이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애정을 가지고 자기 자료를 만드시는데 시험 통과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그게 안 좋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내가 정신을 차릴 적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마음가짐을 다시 잡으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보시면은 무엇을 어떻게 했었을 때 다 아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그리고 시험을 위해서 최적화된 공부를 하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시작하셔야 된다. 단 내가 아는 것만, 무엇이 뭐냐? 내가 아는 것만이라도 틀리지 않게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해나가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저의 연간 계획과 그 다음에 1, 2월 계획을 알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연간 계획은 이렇습니다. 1, 2월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수생이나 그 다음에 학부생 같은 경우에 저는 사실 학부생들한테 이 부분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초수생이나 학부생들도 함께 할 수 있는 기초 이론반입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부터 아무도 모른다, 노베이스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하나 다져가는 반을 1, 2월에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3, 4월에 심화 이론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 기초 이론이 다져졌다. 이 기초 이론 정도는 알고 외울 정도의 기초 체력이 됐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개론서를 어쨌든 읽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개론서에 나오는 핵심 부분을 학습지 형태로 다시 재구성해서 통독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강의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7 개정 교육과정을 기본으로 해서 왜 07을 기본으로 하냐면은 해설서가 가장 자세합니다. 그래서 07 기본으로 해서 2022년 개정 교육과정까지 함께 읽는 교육과정 문해력 높이기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 체계를 좀 같이 파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 같은 경우에는 좀 실전적으로 개론서와 그리고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교육과정과 교과서까지 함께 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 6월에는 기출문제를 전부 다 같이 풀려고 해요. 근데 전부 다 같이 푼다는 게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풀고 이게 아니라 이 문제는 왜 중요했고 이게 어느 문제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고 라고 하는 것을 제가 판을 짜 드릴 거예요. 제가 지도를 만들어서 이게 이렇게 연결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다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건 문제 푸는 반이라기보다는 기출문제를 어떻게 활용하고 이것이 앞으로 시험에서 어떻게 활용이 될 것이고 이것을 같이 보는 눈이 생기는 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5, 6월 기출문제반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7, 8월에는 이제 범위 예고형으로 문제풀이반. 이건 뭐냐면 선생님들 문제 풀었는데 맨날 틀리시면은 이게 어쨌든 동기도 떨어지고 하시잖아요. 근데 범위를 예고하고 효과적으로 좀 복습할 수 있는 기회로 잡아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범위 예고형 문제풀이반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9월부터 11월까지는 실전 모의고사반, 그리고 마지막 달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시험과 거의 유사하게 운영을 해서 문제를 푸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반이 9월에서 11월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압도적으로 다른 그 누구보다 제가 선생님들께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12월부터 시작해서 2차 대비반을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정말 수업에 도움이 되는 꿀팁들, 그리고 제가 현직에 있었을 때 사용했던 모든 노하우들을 선생님들과 함께 공부하고 같이 연구하고 함께 성장하는 반으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2월까지의 1년 계획 공유를 해드렸고요. 그러면 1, 2월에는 어떻게 되느냐? 1, 2월에는 이제 국어교육로는 기초이론반이라고 해서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수생, 학부생도 함께 할 수 있는 기초이론. 그래서 개론서를 어쨌든 조금 요약을 한 형태의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재를 활용해서 천천히, 그리고 이 이론과 이 이론이 어떤 흐름에서 이렇게 연결이 되고 이것과 이것은 엮어서 봐야 된다, 이런 뭔가 개론서라든지 기초 이론을 보는 눈을 길러드릴 수 있는 그런 반입니다. 그래서 아래 수강생 혜택을 보시면 화법과 작문과 독서는 과목별로 공부 방법이 조금 다른데요. 이걸 항상 똑같이 접근을 하시다 보니까 좀 어려움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별 공부 방법을 인강으로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문학 같은 경우에는 여기 기초이론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엇을 공부를 할 거냐? 고전 문학은 하위 갈래론 중심으로 문학사를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대 문학은 시대상과 작가론을 중심으로 문학사를 정리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1, 2월이 문학사반 강의인데 고전 문학은 하위 갈래를 기본적으로 다 잡고 간다. 그 다음에 현대문학 같은 경우에 작가론, 이 작가가 나오면은 이런 단어를 써야 된다, 이런 것들 중심으로 좀 다 잡아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듣고 나시면은 다른 작품들 감상하시는데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기초적인 문학 감상 체력을 기를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국어 문학 같은 경우에는 3, 4월에는 문학의 개념어나 논리적 해석 방법이라고 하는, 나중에 현직 나가셨을 때에도 아이들에게 이거는 이래서 이렇게 해석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을 설명도 해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께서 시험을 치실 때에도 이 작품은 이래서 이렇게 해석을 해서 이렇게 답안 써야 돼 라고 하는 기초 감상 체력 기르는 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학사 체력, 기초 감상 체력 이렇게 길러 나가실 수 있다는 점 안내 드리면서요. 이번에 설명드리는 학습 비법 그리고 학습 전략 수업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